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이 세부섬 인근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던데 한국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인 세부섬 인근에서 강진이 발생해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세부섬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다행히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12분쯤 세부 남쪽 보홀섬의 발리리안 근처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지진 이후에도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9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홀섬에서는 병원 건물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속출해 인명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26호 태풍 위파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1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라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시간당 55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태풍은 오늘 새벽 4시쯤 이즈반도 남쪽 하치조지마 앞바다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쿄와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이 태풍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대에 내리면서 이 지바현의 경우도 4,500세대, 만여 명의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도쿄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침수 현상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요.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해야 할 신칸센과 특급 열차 등이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운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으로 가보죠.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부도위기 예상 시점도 이틀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이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상원 중심의 여야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온 직후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별도 해결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수정안에는 미국 부채 한도를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높여주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유효한 이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건강보험 개혁안, 즉 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예산은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제기한 방안이 이 오바마 케어를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상원에서 논의되는 이 건설적인 협상안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정상화 협상에 다시 개입하면서 상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됐던 여야 협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를 앞두고 국적으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약화되고 있고요. 미국 정치권이 국가 부도 선언 직전까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잇따라 폭발해서 항공기 운항이 일부 지연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죠? 네, LA공항 국제선 청사인 탐 브래들리 터미널 앞에서 드라이아이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반쯤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폭발 현장 앞에 있는 톰 브래들리 터미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인데요. 이번 폭발은 고체 형태의 드라이아이스가 기화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폭발 현장 주변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용기 2개를 더 발견하고 제거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이 공항 청산의 직원용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던 드라이 아이스가 터졌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 터미널 내 연방교통안전청 검색대 운영이 2시간가량 중단됐고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가을 속 겨울이라고 할 만큼 아침 속 공기가 차가운 날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차도 몰리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꾸준히 발생하는데요. 지금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어 부근 속도 떨어지고요.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남단 가기 어렵습니다. 전시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길 동수원 부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부곡에서 동수원까지 길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经济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좀 내렸죠? 예, 10월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막판 진통을 계속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33.25포인트 0.87% 내려서요. 15,168.0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나스닥 지수는 0.56% 내렸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협상은 전반적으로 타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예. 막판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여야 주요 지도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정부의 지출을 승인해서 셧다운을 푸는 동시에 내년 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이와 다른 별도의 법안을 제안을 하고요. 백악관 이를 즉각 거부하면서 또 다시 벼랑 끝 대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돼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17일까지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신용평가사 피치가 벌써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했죠? 네, 오늘 새벽인데요. 피치가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그렇게 낮췄습니다. 피치는 현재 트리플 A인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이는 미 의회가 부채 상한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또 내년도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1.6%를 전망했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3%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카고대 제임스 실러 교수, 이분은 주택시장 버블 붕괴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제 다시는 10년 전 같은 집가 상승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실러 교수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미국 주택가격 지표인 케이스 실러 지수의 개발자로 2005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버블 붕괴를 예측해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실러 교수는 당분간 미국의 집값이 완만히 상승하겠지만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값이 2006년 거품 수준까지 올라서려면 2030년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또 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요. 집값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했고요. 또 10년 전에 자기가 한국의 1년간 집값 상승 규모가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 크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또다시 당시와 같은 그런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융자산 등으로 투자자산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經濟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어제 아프리카의 강호 말리와의 평가전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구자철 손흥민 김보경의 골로 그간 막혀있던 골문을 시원하게 열었는데요.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어제의 경기를 중심으로 홍명보호의 과제와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맹지대 신문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예, 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이 신 교수님 우리나라 법에 있어 그렇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어제 평가전 이 적절한 시간에 승리 방정식을 풀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네. 근데 승리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 전 브라질전에서 워낙 실력 차를 느껴서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대표팀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국민들의 그 축구에 대한 민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브라질과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한계를 절감한 그런 시간이 별로 지나질 않았죠. 사실은 개인 기술의 차이 그리고 축구에서 필요하는 부분이나 또 팀 전술에서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한국 축구의 한계를 브라질 경기에서 이제 보이면서 다소 실망을 했었던 한국 팬 입장에서는 어제 말리 경기에서 세 가지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예. 첫째는 이기는 경기, 즉 그동안 8차례, 어제 경기까지 8차례 이제 그 홍명보호가 게임을 치렀는데요. 예. 매 경기 때마다 득점기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하는 공격수들의 득점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인지, 저는 이제 골 슬럼프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예. 골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 또 한 가지는 어제 사실은 그동안 썼던 지동원 선수를 포함을 해서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쓰지 않고 어제는 이근호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는데 예.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그 전술적인 성공 여부.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스타팅 멤버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손흥민 선수를 어제 스타팅 멤버로 기용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가동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제 경기는 승리에서가 아니라요. 예. 어제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에서 그래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합니다. 예, 이 하나씩 좀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그 네이마르에게 첫 골을 줬는데요. 네. 그리고 어제 말리의 오리버마이 그 헤딩골 모두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 세트피스 상황을 참 즐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네. 거꾸로 이 대처가 부족해 보이고 또 사람을 놓친 것 같아요. 공보다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세트피스 상황을 준 것도 불필요한 반칙 때문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 수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지적하셨듯이 원인은 우리가 반칙을 했기 때문이죠. 예. 어제도 그 첫 골을 터뜨렸던 마이가 선수는 장신 선수 아니겠어요? 예. 어제 말리 선수들 사실은 이제 국내 팬들에게는 생소한 국가의 팀이기 때문에 말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보다 22 정도가 FIFA 랭킹에 앞서 있고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3위를 차지했고 또 지금 말리라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프랑스 축구에 영향을 받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프랑스를 거쳐서 유럽 무대에서 많이 뛰고 있는 팀이 바로 말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리에 대한 그 정보가 있었다면 뭐 위험 지역 골마우스라고 그러는데요. 골마우스 지역에서 프리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경을 썼어야 되고요. 브라질과 경기에서 이제 네이마르 선수에게 우리가 첫 골을 내줄 때 그 상황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예. 네이마르 선수는 한국에 와서 연습 때 계속 그 위치에서 그 골포스트와 크로스바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 한국 쪽으로 예. 수비로 보면 이제 오른쪽 부분이죠. 제일 구석이죠. 예, 그쪽으로 계속해서 프리킥을 했고 또 최근에 브라질 팀이 A매치 친선 경기 때마다 네이마르 선수가 곳으로 골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영상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 브라질의 그 어떤 세트피스 때 플레이하는 상황을 조금 더 경기 분석을 좀 했다라면 우리나라의 골키퍼인 정성영 선수를 포함을 해서
벽을 쌓는 선수가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대표팀이 최근 들어서 세트피치에서 많은 골을 내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위험 지역에서 불필요한 그 파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명보 감독으로서 좀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 브라질전에서는 그 이근호와 손흥민 두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해서 구자철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네.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동훈이가 선발로 나왔을 때보다는 공격력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네, 그랬었죠. 이 근데 브라질 같은 강팀이 아니어서 생긴 착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공격 라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전원책 선생님께서요. 예. 예를 들어서 곤색이나 그러니까 감색이나 그렇처럼 검은색 양복을 입으셨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식 행사장에 갈 때 만약 모자를 쓴다 하면 그 정장에 맞는 중절모를 골라 쓰셔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나 곤색 양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생뚱맞은 색깔로 예를 모자를 쓰게 되면 어울리질 않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명보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축구는 공수 전환에 대한 속도에서 상당히 빠른 축구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틀은 3선의 밸런스, 다시게 수비와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압박을 가동시키는 것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결국은 색깔이거든요. 예. 홍 감독의 색깔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최전방에 있는 지동원 선수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신영 그 스트라이커들을 썼는데 공수 전환에 대한 속도에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가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 전환의 속도에서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공격에서도 날카로움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세계 축구의 흐름은 그 제로톱, 다시 얘기해서 최전방에 있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보다는 단신 선수라고 하더라도 빠른 패스워크와 또 그 침투력, 돌파 능력 있는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제로톱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어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제시했던 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이근호 선수를 제로톱으로 가동했을 때 전술적으로 활용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 타진에서 한국 축구에서 어느 정도 이근호 카드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그런 카드로서의 가능성을 어제 경기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부여를 합니다. 예, 근데 손흥민, 이청용 이 조합을 왜 브라질 같은 강팀에서 그 선발 출전시켜서 좀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끊임없이 손흥민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기용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는 한국 지금 그 공격 수중에서 가장 상대 골무드로 빠르게 침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독일 무대에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활약, 그리고 현대 축구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 축구의 조류가 압박을 지금 전제를 하면서 전진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뒤쪽 공간에 대한 그 활용법에서 손흥민 선수만한 카드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어제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스타팅 멤버 가용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잠재워지고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공격 전술에 대한 다양성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어제 경기를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저는 봅니다. 예, 손흥민, 이청용 뭐 이런 선수들은 이제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도 실력이 이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이 손흥민, 이청용, 이근호 이 조합에 뭔가 뒤가 좀 허전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게 너무 서둘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보경이가 나중에 투입된 뒤에 오히려 안정되어 보였던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전생에 워낙 축구 전문가처럼 축구에 대한 이해폭이 넓으시기 때문에 정확히 전 지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근호 선수를 축으로 해서 손흥민 왼쪽, 이청용 선수를 오른쪽에 뒀는데요. 구자철 선수를 기성용과 한국영 더블 볼란치, 그러니까 두 명의 예.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 섀도우 스트라이커 개념으로 썼었는데 사실은 구자철 선수가 후반 8번에 이제 발목 부상으로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구자철 선수가 사실은 이근호와 또 손흥민, 이청용 선수와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딩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근호 선수가 움직였을 때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날카로움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것이 섀도우 스트라이커에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어제 한 경기를 갖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제 김보경 선수가 교체 멤버로 투입되고 나서
한국 대표팀은 이청용 선수도 상당히 더 날카로움을 더하는 그런 시너지가 효과가 있었고 예.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는데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던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홍명보 감독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체크 포인트로 잘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 시간이 별로 이제 없고 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브라질전에 관해 하나 더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우리 수비가 좀 우리 팀 전체 수비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거친 몸싸움을 압박 수비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유럽파들이 압박도 투지만 있었지 요령이나 기술이 이제 없어 보여서 그런데요. 네. 이 자칫 본선에서 경고를 받을 파울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현대 축구는 그 국제 축구면이 주도를 하죠. 예. 축구는 선수들이 합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에서 합니다만 돈은 누가 내냐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자나 광고주가 내는 거거든요. 예. 국제 축구면 재밌는 축구를 원합니다. 또 골을 원하죠. 공격수를 그만큼 보호한다는 것이죠. 만약 브라질 경기가 한국의 상황 경기장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 경기장이었다면 전원책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옐로 카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레드 카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는 것이죠. 예. 이제는 걷어차고 몸싸움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식의 그 생각으로 투박하게 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브라질 경기에서 보여줬던 브라질의 그 수비수들이 보여줬던 아주 지능적이고 또 심판에 눈을 피해가면서 하는 그런 효과적인 태클 방법 그리고 손을 쓰는 그런 지능적인 수비 방법을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가기 전에 그 수비수들의 그 동영상 한번 살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명지대 신문성 교수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전원책이 출발하신 3부였습니다. 잠시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가슴이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슴이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슴이 잡느라고 욕받대.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아침 미디어 포커. 예, 전은책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던 뉴스 뒤집어 보기를 이번 주부터 수요일로 옮긴 뒤 미디어 포커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미디어 포커스는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야기인데 시간이 참 부족하겠군요. 네. 이 동양그룹 문제,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제 뺐는데 검찰에서 네. 어제 그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있었죠. 예.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까? 뭐 아마 기업에서 좀 보기 드문 일이었을 텐데요. 예. 검사와 수사관 이 80명이 동원돼서 동양그룹의 본사는 물론이거니와 뭐 계열사 10개사를 가서 이제 자료를 다 뒤집어 냈고요. 그다음에 그 재현 회장만이 아니라 정진석 사장이라든지 임원 집까지 들어가서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사 내부 자료 등을 일단은 확보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하게 될 일이 과연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위험성을 알고도 회사채라든가 그 사기성 회사채 기업 어미 CP라 그러죠. 예, CP 그거를 발행을 했을까? 혹은 또 현재현 회장이나 일가 등 오너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멀쩡한 회사인데도 그 법정 관리 신청케 한 건 아닌가? 뭐 이렇고 그리고 또 법정 관리 신청 직전에 계열사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건 어떤 점인가? 이런 같은 불법 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칼을 빼든 거죠. 근데 이 법정 관리 놓고 이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네. 뭐 이 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네. 이 기업음, 이 CP라는 것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데 네. 이 취재기자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 된다는 거죠? 네. 예. 법정 관리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LIG 같은 경우에도 위헌 불법이라고 해서 이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수수로 갈 것 같지 않을까 싶지만 문제는 뭐 현재현 회장과 일가가 법정 관리를 받던 물러나던 문제가 아니라 투자했던 분들 국민들이 될 텐데 이분들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회사채 경우에 3% 정도인데 이 동양회사가 7, 8% 아주 굉장히 고수익이었거든요. 예. 그럼 하이리스크면은 그만큼 또 부담이 큰 거였기 때문에 본인들 개인이 결정한 거라는 그 책임도 면하지 못할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여태껏 이런 금융상품을 샀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100% 구조를 받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 100% 구제는 안 되더라도 과거에 전례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산의 저축은행 사태.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물론 여기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의고 완벽한 부실거야 되지만 하이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계기로 우리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는 투기가 아니라 할 때는 좀 책임을 지는 의식도 알고 건강한 상품이라든가 좀 알아보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감이 금융위 이런 데서도 많이 봐주기식 논란이 있었고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렸다라는 것이 된다면 또 법대로 한번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부산의 저축은행 사태 또 물론 저축은행이 고이율을 주니까 글로다 몰려간 건데 네.
이게 뭐 때를 섰다고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결국 그 정부에서 이 대선 또 앞두고 있으니까 항복을 했던 셈인데. 예, 그렇군요. 이 금감원에서 국민검사 청구 받아들였죠? 예, 이게 첫 사례입니다.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이제 하자 그랬는데 개인 600명이 국민검사 청구 신청을 했어요. 또 불안전 판매 등에 따른 피해를 봤다면서 한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 우려가 큰 경우에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이 국민검사 제도인데요. 이게 받아들여서 지난 5월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첫 사례여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검사 청구 이왕 받아들일 거 좀 일찍이 받아들이지. 일주일이나 만지작거리다가 받아들이니까 이제 민피용이다 이런 비난도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국정감사 기간 직전에 했다는 것이 그렇죠. 조금 꼼수다 뭐 이런 걸 의혹을 피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런데 자우전 이번 불안전 판매 여부. 네. 이걸 이제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투기 등급 시피나 회사채를 확대하는 방안. 네. 이걸 이제 추진한다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예방할 제도로 기능할까요?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도 이슈 정책팀에서 동양 사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지만 뭐 이래서 나온 것들은 사주 양심 불량 어떻게 막을 방안은 없지만 이게 좀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좀 눈점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요걸 비난을 받는 게 금융감독이라든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는 금융투자를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미룬 것이 동양 사태를 키웠다라는 것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수장을 동양그룹의 오너 부부와 또 정진석 사장이 찾아가서 6차례나 찾아갔답니다. 야,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랑 최수영 금감원장이 또 서울고등학교 동기라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어려워서 찾아가는 것 같겠지만 사례도 드문이일 뿐더러 이렇게 또 뭐 고교 동창까지 뭐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뭐 제대로 억울하게 눈물 흘린 분들이 가슴을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스터리 쇼핑하겠다. 칼을 맨날 빼들기만 하고 칼이 제대로 썰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척결을 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교 동기가 이 패거리 문화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네요. 네. 예, 이 네티즌들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1890님, 동양 사태는 금감원이 폐쇄된 기업 흔들기 때문입니다. 네. 금감위는 건물도 권위적이어서 시민이 화장실도 못 가게 통제합니다. 이 방송 만약에 들으신다면 금융감독 위원회 그 출입구를 뒤로 물리서라도 시민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십시오. 동네 슈퍼나 주유소도 잘 보내주시는데. 1397님, 금감위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국민들이 재산을 지켜준 적이 있었나? 따져 묻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감위가 한때 이게 또 그 검은 구석에 있어서 부원장들이 구속되고 잡혀가고 또 난리들을 쳤죠. 네. 이 금융감독위부터 좀 늘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재보선 관계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이 서청원 전 대표 끝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 언론의 여론조사 보니까 2위인 그 민주당 516 후보보다는 좀 앞서는 것으로 현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선거 기간이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여당은 지금 조용한 선거를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황우여 대표도 뭐 조용한 선거, 정책 선거 하자 이러고 거꾸로 야당은 지금 좀 이게 재보선이 바람을 탔으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일 낮에 실시한 여론조사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성 강한 어르신들이 주로 응답을 해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처음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조사 방법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사실은 서청원 후보의 경우에는 어머님의 고향이라든가 할머님의 고향이라든가라는 연고지를 내세웠을 뿐 여기랑 연관이 없으신 분이 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굉장히 앞서고 있는 거는 이 지역에 24만 명인데요. 지역분들이 근데
5, 60대 유권자가 7만 5천 명으로 거의 40%가 되고 있거든요. 아, 연로한 분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왜 이분을 뽑느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정책이 잘 결정될 것 같고 수건삽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뭐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하죠.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이지만 지금 또 국회의원들이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오일영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과 골리앗 이게 비유를 하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골리앗을 그때 눕히잖아요. 네. 예. 요망사항이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또 대중은 다윗과 골리앗을 좋아합니다. 네. 이 초기 여론조사에서 이 차이가 크다가 뭐 그 차가 많이 줄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많이 줄어봤자 이게 깜짝마크 역전에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다가서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예컨대 뭐 아들과 딸의 뭐 비리들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부정자 선거자금 이런 것들의 전력 같은 것을 자꾸자꾸 노출하면 되지만 이제 그로부터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막 확 좁혀진 격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선거전 기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원래 이게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하는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치부 기자들 보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홍사덕 전 의원들이 복귀를 하면서 정말 올드보이가 보온의 정치냐 아니면 그 아버님을 워낙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님다운 분들을 모셔와서 좀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치 쇄신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이기도 하고요. 요새 뭐 신386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39년생. 그다음에 뭐 80이 가까우신 분들, 60년대 정치에 입문하셨던 분들이 21세기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막 좋지도 않고 다만 이제 저같이 50대 중반이 되면 아이고 드디어 우리도 70까지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좀 약간 패러독스가 있겠죠. 예, 이 고령화 사회니까 뭐 이제는 70대를 올드보이라고 또 부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시민 장관이 40대 했는데 그때 이제 70대, 80대, 79세 분들이 나서니까 세상이 흘러가는데 진짜 고령하고는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구에 뭐 50대 초반의 지도자들이 많은데 또 과거에 보면 아데나워 수상 같은 분은 70대 중반에 등장을 해서 14년간이나 그 통치하면서 독일을 그 라인강의 기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한 5, 60대 이상의 분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일단 좀 그런 면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근데 포항남 울릉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이 참여정부 마지막 행자부 장관 지낸 박명재 후보가 나서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거꾸로 또 철새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허대만 지역위원장이 나왔는데요. 이 과거에 이 박명재 후보와 참모 관계했다고 합니다. 2006년 선거에서. 그러게요. 이 박명재 후보가 참 파란만장하신 분이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행정비서관을 했었고요. 열린우리당에도 입당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행자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19대 때는 무소속으로 나오시는데 좋게 말하면 정치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철새이면서 야망이 큰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참모와 무슨 관계를 떠나서 지역에서 최고의 일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들은 서로 강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서청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든가 애국심이 아니라 참 좀 뻔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뻔뻔한 사람이 다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민심을 많이 알고 본인들이 본인의 과거 이력서를 써다 보면 여기 안 나와야 되겠구나 혹은 좀 참아야 되겠구나라고 하실 분들이 참 많이 나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지역 일꾼으로 하는 거고 물론 이 결과는 유권자들의 몫인데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와중에 얼마나 정책을 볼지 또 이것이 헛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들 아닌지는 제대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서청원 대표가 롤백을 했을 때 이 새누리당의 지형이 바뀔까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 김무성 의원이 지금 벌써 출사표를 던지다시피 한 상황인데 예, 그렇죠. 이분이 또 당대표도 야심이 있는 것을 알아서 김무성 죽이기로 나오신다는 소문도 있고요. 또 예. 측근에서는 아니다. 김무성 씨를 견제하는 대표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다. 7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이 되면 예. 황우여 대표가 7선이면 신선의 경제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신선이 되셔서 과연 새누리당을 예. 그 하늘의 경제에 이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씨 간에 알력도 있을 거고요. 원박, 친박, 반박, 복박 이렇게 예. 박통을 가까이 한 분들의 견제력도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부터 수요일로 옮긴 뉴스 포커스. 예,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수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청취자 한 줄 클로징을 제가 불러드리죠. 0107님은 이젠 국회를 국정감사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8114님, 정치는 늘 겨울 바랍니다. 라고 참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마음 시린 멘트를 주셨네요. 오늘 청취자 클로징 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써오신 6667님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깊어만 가는 가을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답답한 행보와 갑을 횡포 속의 서민, 취직난 속의 젊은이, 입시를 기다리는 학생들 보면서 가을의 고독을 느낍니다. 힘냅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대상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상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미도 잡겠다. 가스미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가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R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우리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무려 50.9%라고 합니다. 5.2%인 일본보다 5배 정도인데요. 10배 정도군요. 그만큼 우리 차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만큼 우리와 일본 국민과 도덕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중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급 1에서 7급까지는 불과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94% 나이롱 환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갉아먹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